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소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림의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 생생법률쇼에 오랜만에 다시 지금 참여를 하시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제가 출산으로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만큼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유쾌한 상담도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들어온 사연들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어머니의 유품을 돌려받고 싶어요. 이혼 요구하자 돌변한 남편.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속 시원한 해결책 변호사님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일상의 로 시간입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률 상식 어떤 건가요? 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난데없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너무 억울하겠죠. 네, 이렇게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 소송으로 낭비한 시간을 보상받고자 상대를 이제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고죄가 무엇이고 또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무고죄라는 말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에 반대로 이제 이 무고로 맞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무고죄가 이제 법적으로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 등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제 무고죄 경우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거랑 비교하면 무고죄가 상당히 무겁게 처벌되는 편입니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서 무고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제 과거에는 무고가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는 무고 사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많은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형사처벌이나 이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요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고의를 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고의를 보통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그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제 무고죄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로 허위라고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그 범위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신고한 내용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무고죄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또 이제 반드시 이제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이 무고죄에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고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하는 이 신고한 사람이 이게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다라고 믿고 했다라고 하면은 고의는 인정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이 무고죄가 얼마나 중한 죄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려고 일부러 이 상해죄하고 좀 비교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무고죄는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상당히 좀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에 그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만드는 행위라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고요. 또 그와 동시에 죄 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처벌이나 징계를 받도록 해서 이제 개인적 법에 대한 침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즉 국가적 법의 침해, 개인적 법의 침해가 함께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뭐 극단적으로는 사형 판결 받을 수도 있고 또 평생을 네. 몸담았던 직장에서 이제 해고를 불명예스럽게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해 같은 경우 사람을 고의로 이제 때려서 다치게 하는 그런 경우보다 더 무고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보통 허위의 내용이 담긴 그런 고소장을 경찰서에게 제출하면은 그냥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에 성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사기관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어도 고소장이 도달하면 그때부터 이제 무고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허위 내용 고소장을 일단 제출했다가 고소장 다시 되돌려받아도 무고죄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네. 그리고 또 무고죄는 대체로 그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고소할 때 성립하는 게 맞지만 그 징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성립을 합니다. 일례로 판례 같은 경우에 그 허위 내용을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어떤 변호사를 허위로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네. 이제 그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도 무고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징계 처분을 받게 하는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네.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무고죄에 해당하는 사례 말고 무고죄가 해당이 되지 않는, 성립하지 않는 사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 그 처분을 대상이 되는 그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고죄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자기 무고 행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나를 무고를 하는 예.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떤 최근 판례가 있었냐라고 하면요. 이제 그 피고인이 이제 신용불량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네. 다른 사람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래 사업자 등록증이 있던 분한테 이제 각종 관련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이제 둘이서 공모하고서 즉 피고인과 사업자 등록증 빌려주신 대여자가 함께 공모하고서는 우리 이제 허위로 사업자 등록증은 사실은 이 피고인이 도용한 거다 이렇게 해서 그 허위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원래 대여하셨던 분한테 다시 돌아가도록 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이 경우 판례는 이제 자기 무고가 피고인이 결국 한 셈인데 그 자기 무고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라 무고죄 공동정범의 성립도 부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있군요. 네. 보통은 이제 그 간혹 이제 그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면은 이제 나를 고발했던 사람을 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 그 무고죄가 당연히 성립할 거다. 내가 이게 무죄가 나왔으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 경우 많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그 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소한 바에 대하여 이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인정이 또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개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객관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이 맞는데도 그 고소인의 신고 내용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부족해서 그 무혐의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사 또 수사 결과 허위 사실을 신고한 걸로 인정이 돼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신고 당시에 그 신고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어서 그 무고의 고의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고죄의 증거 수집이나 이제 입증 과정도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서 이제 과거부터 원래 무고죄는 성립이 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민사적으로 위사료 지급 청구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고죄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중한 처벌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좀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 저희가 함께 알아봤는데요. 억울한 일을 겪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이 좀 남용되는 일은 좀 지양돼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일상의 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저와 남편은 가구 회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말을 더듬는 버릇 때문에 소심한 편이었는데 저를 만나고 상태가 좋아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반년 만에 결혼했고 남편은 내친김에 헬스를 다니며 몸을 키웠습니다. 때문에 1년 만에 말도 더듬지 않게 됐고 몸도 몰라보게 좋아졌죠. 갑자기 생긴 자신감 때문일까요? 남편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고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아 이혼을 결심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자 버럭 화를 내더니 결혼 사진이 든 액자와 빨래 건조대를 집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순간 무서웠지만 물러서지 않고 재차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 식탁을 내려쳤습니다. 급기야는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깨진 유리병으로 손목을 그었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악몽을 꿉니다. 게다가 현재 저는 임신한 상태인데요. 이혼 소송을 하면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합니다. 남편 모르게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이 들어왔는데 우선 좀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좀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네. 그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서 이로 인해서 사실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민법 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남편이 좀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거든요. 이게 맥주병을 꺼내서 식탁을 내려치고 또 이제 자신의 손목을 또 유리병으로 긋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이혼도 이혼인데 이혼을 하고 나면 좀 당할까봐 이 보복이 좀 많이 두려운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에 의하면 이제 이런 가정폭력자에 대해서 주거에서 퇴거하거나 혹은 이제 주거나 직장에서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임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네. 이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검사가 직권으로 혹은 경찰의 신고에 따라서 이를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임시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법 55조의 2에 의해서 그 직접 이 피해자가 법원에 이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해서 이 임시 조치와 동일한 내용의 그런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가사소송법 제62조에서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접근 금지 사전 처분을 신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다양한 어쨌든 제도적인 것을 네. 좀 이용해 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드네요. 상담자께서 지금 현재 임신을 하신 상태인데 아이를 몰래 낳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고 출산 뒤에도 혹시 배우자의 접근이 좀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거든요. 네. 그 피해자 보호 명령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6개월까지 가능한데요. 네. 이외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2개월씩 추가가 가능하고 최대 네. 3년까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접근금지 사전처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해당 심급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하시면 대충 한 10개월 이하 정도의 접근을 그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으신데요. 이와 같이 피해자 보호 명령이나 아니면 접근금지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그 기간 동안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이제 퇴거 조치라든지 접근 금지 뭐 이런 조치를 내렸는데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네,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폭력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 보호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임시 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이런 부분을 다시 신고하셔서 관련된 조치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친권이라든지 양육권 이 부분을 또 가장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상담자님이 좀 뭐 유리하실 만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 법원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그 자녀의 복지와 성장에 누가 더 도움이 될지 이제 그 부분을 네,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사안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배우자님께서는 뭐 이렇게 폭행을 하신달지 뭐 네. 협박하시다 좀 이런 문제도 있으시고 또 무엇보다 대출빚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네. 좀 문제가 있으십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상담자님께서 좀 더 친권이나 양육자로서 적합한 것으로 보여질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사연에서 남편분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재산 분할을 할 때 남편이 좀 뭐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 그 뭐 빚게 된 이런 그 빚에 대해서 같이 좀 어떻게 좀 나도 같이 좀 떠맡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채무는 이제 소극 재산인데요. 이런 네. 소극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느냐 관련해서 판례는 이제 일상 가사와 관련됐거나 아니면 이제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서 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 이런 경우에는 소극 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남편분께서 소득이 하나도 네. 없으셔서 사실상 생활비를 이렇게 제공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 지금 본인이 개인적으로 헬스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출빚 같은 경우는 일상 가사와 관련됐다거나 아니면은 공동 재산 형성과 관련됐다고 보긴 좀 어렵게 보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다투실 수 있겠습니다. 네, 채무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고, 지금 현재 뭐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양육비를 이제 좀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일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비양육자가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좀 없다고 할지라도 저희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최소한의 양육비 62만 1,000원 정도는 매월 지급을 네.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혼 같은 경우는 조정도 많이 있는데요. 네. 그거보다 좀 적은 금액으로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육비는 무조건 지급을 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혼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행위했던 폭력 행위 같은 걸 좀 한번 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배우자가 이제 결혼사진 액자를 좀 부수고 빨래 건조대를 던지고 이렇게 지금 집안 물건을 좀 파손했거든요. 이 부분은 뭐 좀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거 가능할까요? 네, 그 지금 배우자가 파손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우자와 상담자님의 공동 소유인데요. 이 경우 형법 366조 손괴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네. 그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그르치게 할 목적을 한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해서 파손한 경우에 성립을 하는데요. 지금 사안 같은 경우 공동 소유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 파손을 하였지만 그 손괴죄 관련해서는 공동 소유라 할지라도 타인의 재물로 보기 때문에 손괴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좀 무서웠던 게 이제 죽어버리겠다면서 자해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좀 많이 좀 놀라웠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악몽을 좀 꾸기도 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협박죄로 좀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네. 이게 지금 이혼하겠다 이런 말을 꺼냈더니 자해를 네. 하면서 이렇게 해악의 고지를 하였는데요. 그 해악 고지에 의해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면은 협박죄가 인정이 됩니다. 네. 이제 위헌범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고요. 공포심을 느낄 만한 사정이 인정이 되면 이제 협박죄가 성립하는데요. 사안 같은 경우 이제 막 뭐 손도 긋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해도 하고 막 이러셨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충분히 그 이에 따른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사안으로 보이셔서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지금 좀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것 같은 상담자님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 네. 이제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으신데요. 저희 실무에서 이혼 소송은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좀 신경 쓰실 게 많습니다. 이제 뭐 친권이나 양육권 지정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고 재산 분할도 이렇게 생각하실 게 많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증거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주장 입증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원하시는 결과를 좀 얻으시기까지 좀 마음의 고생을 좀 하실 텐데요. 그래도 저희가 드렸던 법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호를 충분히 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가 정말 저희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상담이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들리시나요? 네, 상담자님 혹시 전화 잘 들리시나요? 아,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생생법률쇼입니다. 네네. 네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는, 이게 이제 가정 집안 일이기도 한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하고 네, 동생하고 저하고 살던 집에 네, 엄마하고 동생이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그게 유산 문제 때문에 같이 살지 않던 이제 다른 형제가 그 집을 상속받게 되면서 네, 그 집 안에 있던 물건 중에 제 앨범이 있었는데 네. 그 앨범을 가지고 갔어요. 아, 앨범을 다른 형제가 가지고 갔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아, 네, 제 유년 시절이 다 담겨져 있는 저만의 앨범인데요. 근데 그 앨범을 그냥 뭐 고물상을 줬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늘상 이제 뭐 이제 소소한 거지만 뭐 가져가고 늘 뭐 빌려가고 안 주고 뭐 이랬던 형제라 네, 신빙성이 없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이제 필요치 않은 거는 물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고물상에 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앨범 앞쪽에는 옛날 화폐라든지 다른 나라 이제 화폐 같은 게 오래된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앨범 반 정도가. 네,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뒤에 사진만 줘라 그랬는데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불과 며칠 전에 다른 동생이 그 앨범 속에 있는 사진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사진을 저 카카오톡으로. 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확인을 했죠. 이거 앨범 있으면서 왜 안 돌려주냐 줘라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돌려받을 수 있나 싶어서요. 제 유년 시절의 사진은 거기 다 있고 저는 그 앞에 들어있는 화폐라든지 뭐 이런 옛날 돈이나 뭐 이런 건 하나도 안 받아도 되는데 사진만 돌려받고 싶은데 그 제가 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지금 이제 그 이후로는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아, 네. 그 추억이 담긴 어떤 그 앨범을 지금 다른 네. 형제가 가지고 가셨고, 그거를 네.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여쭤보는 것 네. 같습니다. 아, 네. 사연 잘 들어봤고요. 저희 옆에 정소영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저희 아. 이야기 좀 나누면서 상담 또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안 드려도 되죠?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그런 거는 변호사님께서 여쭤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네. 이야기 나누면서 한번 좀 또 더 네, 네.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해드리려면 좀 사실관계 파악이 좀 더 필요해서요. 일단 네네. 지금 가족 관계가 일단 네. 부모님 계시고 또 언니 그리고 상담자 본인분 큰 동생, 작은 동생 이렇게 네, 사형제이신 네, 거 네. 맞으신가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어머님 돌아가신 거고 아버지도 아니요, 아버님은 이제 일찍 돌아가셨고, 네, 일찍 어머니하고 네. 동생하고, 그러니까 막내 동생하고 네. 저하고 네. 엄마하고 셋이 살던 집이라 제 네. 이제 그 유년 시절의 물건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살아계시니까 저도 그걸 제가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근데 이제 그 집이 그 전부 다 이제 그 언니가 원래 따로 살았기 때문에 애기였을 때부터 따로 살았어요. 그 뭐 이렇게 근데 집에 올 때마다 소소하게 뭘 가져간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 외에 이제 연락이 늘 끊겨서 있다가 엄마 돌아가시고 이제 그 상속 문제 때문에 와서 이제 그 집을 상속하게 됐어요. 엄마랑 동생이 살던 집을 상속받음으로써 이제 네. 그 집에 앨범은 나를 꼭 줘야 된다. 앨범하고 이거는 나를 네. 줘야 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열쇠를 받아갔거든요. 그걸 몇 번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한다는 말이 자기는 엄마랑 동생 살던 집에 가서 들어가기가 너무 괴로워서 무섭고 싫어서 그거를 고물상한테 통째로 다 맡겼다. 네. 그래서 그 앨범이고 뭐고 없다. 그래서 그 앨범 앞에 돈이 이만큼 있다고. 물론 이제 옛날 화폐고 중국 돈도 30년 수교 전에 옛날 돈이고 하지만 내가 소중히 모은 건데 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태까지 맨날 실갱이를 했었는데 그 돈은 안 줘도 되니까 그냥 내 사진만 제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끝내 사진도 공무장이 다 가져갔다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시로 얘기할 때마다 했었는데 이번에 다른 동생이 사진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그 누나가 붙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한테 확인됐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저는 사실 제 유년 시절 사진이 지금 한 장도 없어요. 다 네.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해버려서. 예, 원래 그러면 이제 어머니랑 동생이 살던 그 집이나 앨범 이런 소유자는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었던 거죠, 집은? 그 소유는 아니요. 예. 그 집 소유는 원래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좀 긴데 뭐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언니를 주게 됐고 그 앨범이랑 뭐 이런 거는 원래 제 거였고 누가 봐도 다른 사람 사진이 하나도 없고 제 사진만 있어요. 제 애기 때부터 이제. 아, 네. 그러니까 제 물건이고 제가 만진 거고 근데 이제 엄마가 계시니까 저는 이제 결혼을 한 상태고 하니까 그냥 제 유년 시절에 모든 것들을 거기 다 담아놨고 이제 취미생활처럼 모아놨던 그 화폐나 뭐 외국 돈 같은 걸 저기다 다 앨범 두 권에 나눠서 이렇게 넣어놨던 거라 그래서 그 돈은 안 줘도 된다고 사진만 주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본인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네. 근데 끝나 고물상 줬다 그러더니 요번에 다른 동생이 저한테 사진을 보냈더라니까요. 그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그 누나가 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을 하고 빠졌지. 거짓말을 왜 이렇게 하냐. 주가 돈은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전화가 아예 안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이거 법적으로 도움 네. 받을 수 있나 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상속과는 관련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상담자님 본인의 소유의 물건이었는데 그걸 지금 임의로 처분을 한 것 같아요, 고물상에. 네. 근데 고물상에 처분을 안 했다니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말만 앞에 그렇게. 예. 그 앞에 돈을 자기가 가기 위해서는 고물상을 다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돈을 안 줘도 되는데 사진만 줘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돈을 가진 꼴이 되니까 네. 그 사진도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 화폐 때문에 그렇게 둘러댄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 네. 이게 지금 혹시
뭐 그러니까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딱히 좀 일단 고물상에 처분한 것 자체가 지금 거짓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거짓말인 게 확실하실까요? 그럼 어떻게 확신을 하시고 있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동생이 네. 불과 지금 열흘도 안 되기 전에 네. 제 그 유년 시절에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깜짝 네. 놀라서 아. 이 사진을 어디서 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누나가 줬다.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네. 결론은 고물상에 준 게 아니라 그 동생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후로는 제 전화를 안 받는다니까. 그 돈 안 줘도 되니까 사진만 줘라 막 이렇게 하고 거짓말을 왜 하냐. 스스로 왜 내 걸 자꾸 훔쳐가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화를 내면서 했더니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말대꾸를 안 하고 그냥 전화를 아예 안 받더라니까요. 그래서 네. 이걸 제가 네.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사실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네. 그 네. 뭐 절도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지금 네. 물건 달라고 했는데 네. 이걸 제대로 주지 않고 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재산 범죄가 지금 충분히 성립할 수는 있는 사안인데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네. 지금 이제 통상 지금 앨범이나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네. 좀 당사자의 사이 협의가 좀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동생이 갖고 있는 게 지금 확실하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이걸 좀 네.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낼 때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거는 이제 증거로도 남을 수 있으니까. 네, 그쵸. 사실상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대화가 아예 안 되고 뭐 연락 두절이고 이러면은 네. 이제 현실적으로는 형사고소 하시는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형사로 가능해요? 이제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게 가족 얘기라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도 꼭 다른 거를 너무 많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 앨범만은 정말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돌려줘라. 이렇게 차라리 돈은 자기가 뭐 그래서 썼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고 안 받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지만 이 앨범은 제 사진만 있는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재산 범죄는 충분히 되실 수 있는데요. 또 이게 또 네. 친족 간 범죄고 이래서 또 이제 좀 재산 가치가 큰 경우에는 좀 가능한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동생분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임의로 처분한 거니까 횡령에 좀 가까울 것 같긴 해요. 지금 일단 이론적으로는. 예. 네. 그래서 일단 계속 얘기가 안 된다고는 하시는데 좀 가족분들끼리 협의하셔서 얘기를 좀 해보시고 그게 허리가 안 된다니까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 네, 그러면 네. 이거 제가 예, 어떤 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예,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저도 막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앨범 2번이거든요. 근데 네, 남들한테는 그 외에 부수적인 것도 있지만 그 외의 거는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건 안 줘도 돼. 그건 다 가져.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냥 사진만 돌려줘.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다 안 주겠다니까. 네, 그 사진 앞에 들어있는 뭐 그런 재산 가치가 조금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그것도 안 줘도 돼. 사진만 줘. 이렇게 됐는데 네, 끝끝내 이거를 안 주면 네, 저는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거기에다가 이제 뭐 부모님 어차피 엄마도 정이 없었겠지만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 상태라 제가 하는 거고 그래서 감정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형사 고소가 되는 건이라면 저희 형사 고소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네.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일단은 이제 수사기관에 가셔서 고소장을 접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경위 같은 거, 아까 말씀하신 그 증거를 좀 잘 정리하셔서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전화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네, 있어요. 예, 그 반환을 지금 요청을 했는데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부당하게 그리고 그 전에 네. 앨범이 이제 상단자님이 소유라는 것도 확실한 거잖아요. 예. 그건 100% 하시래요. 본인들도 다 인정하고 제 사진뿐이 예. 없어요. 네. 예, 그게 아마 잘 녹취나 이런 걸 좀 만드셔서 그 부분을 지금 상단자님 소유의 물건인데 이거를 지금 우연히 그 보관하게 된 사정이 있으신 동생분께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또 그 화폐가 좀 재산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임의로 처분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경우는 처분 안 해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정을 다 좀 정리하셔서
형사 고소를 하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합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하시면은 이제 사진을 돌려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실 수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좀 그런 방법밖에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은 그 성격으로 와서 그 자존심 때문에 더 안 돌려줄 거거든요.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면. 네. 아,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정말 이런 거 법을 몰라서 그런데 이게 형사로 고소를 하면 네.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딱히 뭐 문제가 생길 건 없고요. 사실 이제 가족분들끼리는 원래 이런 일이 잘 없죠. 저희가 이제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고소권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부모님에 대해서는 고소를 못 하시는데 지금 형제자매면은 딱히 뭐 고소권 제한 이런 건 없으시고 이제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적 친고죄라서 이제 고소를 협의하셔갖고 취하하시면은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협의가 또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일단은 원래는 이제 대화로 많이 이제 서로 이제 대화해서 이런 부분을 협의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네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할 수 없이 수사기관의 도움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수사기관 한번 가시면 또 이제 상대방도 좀 그런 부분에 놀라서 다시 또 바로 협의가 되시고 이러시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고소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 그냥 아무 파출소, 경찰서를 가면 되는 건가요? 아,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증거들 있잖아요. 그 녹취하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고소인 조사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하셔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고소장은 그 경찰서에 내면 되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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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담자님 이야기 잘 나누셨죠? 네. 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이 다양한 방안을 좀 같이 살펴봐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상담자님께서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요거만큼은 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 이걸 이제 입증이 좀 잘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담자님 본인의 소유 물건이었고,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이 물건을 이제 우연히 보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대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이런 사정들이 지금 녹음 파일이 있고 뭐 증거 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입증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형사 고소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실 때 이런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하셔서 사건 잘 마무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리 봐도 그 형제 자매 간에 또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도 지금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모쪼록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실까요? 얼마 전 친구들과 술을 거하게 마시고 3차까지 갔는데요. 친구들이 하나 둘 자리를 벗어나자 남아있는 술을 전부 마셔버리고 대리를 부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이라 그런지 대리 금액이 10만 원이 넘어가기에 정말 그러면 안 됐지만 제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취한 와중에도 운전해서 집에 잘 도착했는데요. 순간 긴장이 풀렸는지 주차를 하다가 옆에 차를 크게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순간 지금 차주에게 연락을 하면 음주 사실이 들통날 것이라는 생각에 술이 깬 다음 날 상대 차주에게 연락을 해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블랙박스를 열어보곤 제가 취한 듯이 휘청거리는 모습이 전부 나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아직 경찰은 제가 술을 마셨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자백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제 단속에 이제 적발이 되면은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이제 단속에 적발된 건 아닌데 만약에 이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도로교통법 제44조 그리고 148조의 이 제3항에 의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그리고 또 0.08 이상, 그다음에 0.2 미만인 경우, 그다음에 0.2 이상인 경우 이렇게 그 퍼센트별로 나눠서 그 징역과 벌금형이 각각 차등하여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주차를 하다가 이제 좀 충돌을 했다라고 하는데 음주 상태였다면 좀 일반적인 충돌 사고보다는 좀 처벌이 좀 가중되지 않을까요? 네, 그 주차 중에 이제 충돌 사고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지금 사안 같은 경우 이제 도주를 하신 건데요. 네. 이제 과거에는 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경우 주차장이 도로가 아닐지라도 접촉 사고 같은 걸 주차하면서 일으키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제 그 자리를 뜬 경우에는 도교법 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대요. 또 상황에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음주운전까지 하셨어요.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가 아니어도 성립을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이 함께 경합돼서 이제 가중처벌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상담자님께서는 아직 경찰이 그 음주운전을 했다고 확정을 짓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은 더 크게 좀 처벌받지 않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그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이제 양형 요건에서 이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은폐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십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음주운전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지금 밝히지 않고 숨겼다가 나중에 적발되시면 양형에서 가중처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법조인인 입장에서는 이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자백할 경우에는 좀 뭐 일부 좀 양형에서 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이 자백을 하고 또 진지하게 반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충분히 고려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통상 저희 실무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만나 뵈면은 자백하고 선처 구하는 거를 많이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사연에선 정말 다행이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좀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인명 피해는 없지만 손괴가 있는 사안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주차하다가 재물 손괴 이런 물피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피해자 차주에게 연락을 하셔서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시고 이런 관련 조치를 해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또 이와 별도로 손괴 관련해서 보험사 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을 전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상담자님께 좀 한 말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지금 사안 같은 경우 이제 음주운전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양형에서 가중처벌이 되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보험 처리나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을 해서 원만하게 좀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좀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좀 법률적인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또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실까요?
평소 중고거래 앱을 자주 이용하는데 얼마 전 꽤 비싼 시계가 싼 가격에 올라와서 바로 직거래를 약속한 지역에 방문해 시계를 사왔습니다. 실제 가격은 500만 원 정도였지만 100만 원에 살 수 있었는데요. 판매자가 보증서도 넘겨주고 급전이 필요해서 파는 거라는 말만 믿고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시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친구가 제 자랑을 듣더니 시계를 찬찬히 살피다가 이 시계는 10만 원도 안 되는 가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 말을 듣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진품 검증을 받아봤지만 역시나 가품이었고 보증서도 판매자가 직접 만든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제야 속은 걸 깨닫고 앱에 접속해 판매자를 찾았지만 이미 탈퇴를 한 지 오래였습니다. 현금을 주고받아서 계좌번호를 포함해 아무런 정보도 없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판매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판매자가 이 상담자를 속여서 이제 불법으로 이제 금전적인 이득을 챙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항목들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그 판매자는 지금 상담자님한테 제품이 가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실을 진품이라고 기망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상담자께서는 시계가 진품인 줄 알고 여기 기망을 당하셔서 대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가 있으셨어요. 이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되는 그런 사안이셔서 판매자님께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실 수 있는 그런 사안이십니다. 네, 이 사안에서는 일단 현금으로 거래를 해서 이 사람을 좀 어떻게 좀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가장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이게 중고거래 그 앱 운영자에게 좀 연락을 해서 이 판매자의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하면 네.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 즉 중고거래 앱 운영자겠죠. 여기서는 네.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판매자, 즉 여기 이 앱에 가입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요구할 때는 이런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상담자가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를 받거나 좀 그러기는 어려우신 사안이십니다. 네, 그렇죠. 이게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중고거래 앱에서 이런 사기 사례가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좀 비슷한 뭐 경우라든지 좀 판례를 좀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하급심 판례인데요. 그 네. 중고거래 게시판에 그 스마트폰 판매한다고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 그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인도하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징역 4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실제로 선고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상담자님이 좀 부주의했던 부분도 혹시 있었을까요? 네, 지금 여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원래 중고거래는 가품이 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근데 보증서도 있다 네. 보니까 좀 믿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또 그 중고거래 할 때 이게 또 명품이다 보니까 또 보증서가 있어서 그걸 믿으셨는데 이제 명품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적으로 시리얼 넘버가 있어서 그 고유 넘버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와 또 더불어서 명품 같은 경우는 그 명품 취급하는 매장에서 이게 진짜 명품인지를 다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 판매자랑 같이 협의해서 이제 진품인지 확인하고 싶다 해서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매를 좀 진행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뭐 운 좋게 이 판매자를 좀 특정해서 잡았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좀 돌려받고 또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사안 같은 경우 또 뭐 현금 거래도 하고 이러셔가지고 네. 조금 이제 계좌로 잡기가- 남기지를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계좌로 송금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네. 이제 이체 확인증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사기 범죄를 하신 분에 대해서 송금을 해서 처분행위 있었다는 거 입증이 가능한데요. 지금 사안 같은 경우 좀 이제 판매자 잡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좀 운 좋게 잡으셨다고 하면 그때는 판매자를 특정해서 사기죄로 형사상 고소하고 이와 함께 이제 형사 배상 명령 신청을 좀 하실 수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면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갖고 피해 금액을 변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사기가 좀 나오지 않도록 좀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더치트라는 이제 금융 사기 방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곳에 연락처, 계좌번호 등 이런 그 피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치트에 들어가서 가해자의 이런 이력을 조회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더치트, 이런 사이트를 좀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치트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정말 네. 유익한 네.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게 좀 거래를 하실 때 더욱더 주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정소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